오늘 강의 내용은 지금 스케줄이 자꾸 엉키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랑 저랑 스케줄이 막 중간에 뭐가 생겨서 막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Overview of Offshore Plant입니다. 오션 플랜트. 근데 제가 그 800강에서 오션 시스템스 이노베이션에서 베르강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이 자료를 그대로 하는 게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준용 씨는 이거 들었었나요?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옵시어 플랜트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플랜트입니다. 공장이죠. 혹은 작업장. 그게 옵시어에 있다는 거고 온쇼어, 옵시어 그거를 기반으로 하시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우리는 해양공학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옵시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학과 같이 오션을 써서 오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마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어의 의미가 다른데 일단 오프쇼어의 의미는 쇼어에서 저 멀리 저 바다로 들어갔다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걸 한번 둘러보고요.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고 이런 거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장대준 교수님이 주로 하시는 그 플랫폼 위에 탑사이드를 어떤 식으로 개념 설계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아마 다음 주쯤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요거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오일 락스라는 데입니다. 카스피해의 한 연근에 있는 데인데요. 카스피해가 이렇게 콩팥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쪽에 있는 데인데 1950년대 찍은 사진인데 이름이 오일 락스예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기름이 막 난다는 소리죠. 얕은 카스피해면 바다지만 호주 같은 바다잖아요. 얕은 그 물속에 이게 말뚝 박아서 생기는데도 오일이 나니까 당연히 거기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채취하려고 시작했던 게 1950년대 옵시어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르강 교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국이 먼저 시작한 줄 알았더니 유럽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해에 저렇게 말뚝 박아서 바다에서 하는 그런 플랫폼들, 얕은 바다에서 하는 거 65년도에 영국에서 저렇게 얕은 바다, 잔잔한 바다에 했던 저런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프쇼어로 가느냐? 기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 오일이라고 하죠. 바다가 아니라 땅에 있고 얕게 묻혀 있고 하는 것들은 벌써 다 파먹어서 없고요. 이제 깊은 바다로 갈수록 새로운 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점 깊은 데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제가 학생일 때 90년대 초에도 50년이면 기름이 고갈된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010년, 11년인데 아직도 50년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거는 꺾였다는 거죠. 오일 픽, 정점을 한번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점 더 늘어나는 성향은 아니게 될 거고 뭔가 다른 에너지가 대체를 하게 될 겁니다. 석탄이 그렇거나 원자력이 그렇거나 재생에너지가 그럴 텐데요. 그래도 오일을 에너지원으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이드로카본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거서 다 만듭니다. 석탄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오일이 더 편하거든요. 플라스틱 없는 현대 문명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합성 섬유도 마찬가지고 오일입니다. 다. 오일 프로덕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양한 조직에서 BP, 월드 에너지 에이전시 이런 데서 주요 회사들 이런 데서 다 예측을 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돈이 될 만하게 뽑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이지 오일도 거기에 빈 공동 안에 해저 터널 안에 기름이 고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뽑아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일 리커버리 레이시라는 말을 쓰는데 50%밖에 못 뽑습니다. 조금 더 다른 엔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라고 해서 다른 걸 집어넣어서 프레셔 부스트를 해서 뽑아내면 조금 더 뽑을 수는 있겠지만 100%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만 해도 앞으로 몇십 년은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기술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기술이 되느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하간 자, 그러나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요구량은 절대 피익을 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를 뭔수로 그 갭을 메워야 된다는 거죠. 프리머리 에너지를 보시면은 제일 보라색 밑에 거 기반을 깔아주는 그리고 대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콜, 석탄. 그 다음에 pit이라는 거는 석탄보다는 좀 질이 나쁜 갈탄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것도 석탄 계열입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블루로 탄탄하게 받쳐주는 데가 오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오일 위가 가스, 노란색이 뉴클리어, 그 위에 있는 게 수력 발전, 그 위에 있는 게 오렌지색으로 덮여 있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오일,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석탄이랑 오일이랑 가스가 다 화석 연료인데요. 이게 거의 다입니다. 합쳐보시면. 화석 연료로부터 이건 언젠간 고갈되는 에너지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MTOE라고 되어 있습니다. MTOE가 뭐죠? 맨 앞에 M은 메가라는 소리고요. TOE는 톤 오일 이퀴벌런트입니다. 석탄 1톤이 오일 1톤이랑 다르잖아요. 에너지 양으로. 환산한 겁니다. 비교를 위해서. 자,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여기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는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오일 앤 가스입니다. 우리 석탄 파는 데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자, 그 중에 먼저 크루드 오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을 보시면은 제일 밑에 OECD, 미들이스트 이렇게 쭉 있고요. 굉장히 편중돼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테이블이 프로듀서입니다. 크루드 오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순입니다. 2009년 데이터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 아니라는 거. 러시아가 갑자기 신흥 부자가 된 게 지하정화 때문이었죠.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익스포트에서 보면 노르웨이가 상당히 많이 익스포트를 하고 있고요. 임포터를 보면 코리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보시면 노르웨이는 왜 이렇게 익스포트를 많이 하느냐? 거기 수력 전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전기를 수출할 정도예요. 그리고 기름도 나니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는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대국이니까 이렇게 수입을 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환산식인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양이 줄이다, 칼로리다, TOE다, BTU다 이런 게 에너지다. 이게 힘이나 일률이 아니라 에너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추럴 가스는 그럼 어떠냐?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기름이 많이 나는데 내추럴 가스도 많이 납니다. OECD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소련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역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추럴 가스가 노르웨이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필수적인. 그렇지만 그 불평등하게 석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골고루 나요. 석유랑 가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송하는 게 큰 산업이 됩니다. 석탄 수송이 큰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석유, 가스 수송은 우리나라 그 조선산업의 주력 상품인 탱커, LNG 캐리어 뭐 이런 상품으로 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오일 컨섬션을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 프로덕션은 US 오일 프로덕션은 70년대 피크를 치고 줄어들고 있지만 임포트를 보시면은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오일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소비량을 보시면 이게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일 픽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대충 드렸고요. 요새가 오일 피크다. 그 다음에 아마 30년 후, 한 40년쯤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다. 프로덕션이. 네. 그래서 우리의 자식 세대들은 아마 우리랑 다른 삶을 살 거다. 네, 이런 걸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생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프리딕션이 이게 늘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술에 좌지우지되고 그때 또 경제성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어디로 튈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다는 거는 이제는 확실한 거고요. 가장 에너지 많이 쓴다는 미국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나는 오일을 거의 다 썼고요. 다 쓰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값이 올라가면서 그 오일 샌드라고 하는 거에서 또 추출하는 그런 게 경제성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새 자원으로 각광받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또 문제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희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오일, 가스 위에 앉아있는 나라들은 언제나 분쟁 지역입니다. 모든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언릴라이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플럭체이션이 클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지배받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할 거는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거다. 스몰 필드. 한 군데 구멍 뚫어서 큰 데서 뽑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벌써 다 됐고, 이제 군데군데, 저걸 할까 말까? 그런 데가 이제 남은 거고요. 온쇼에서 멀리 있는데, 바다로 많이 간데, 그런 데가 또 남아있고, 깊은 바다에 남아있고, 극지방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답은 딱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요. 오일 앤 가스 테크놀로지,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 우리나라는 사실은 생산 유정이 없어서 그렇게 그쪽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하는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의 메이저 이퀴먼을 제공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조선, 해양 시추선, 조선, 해양 플랜트, 요새는 subsea,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갔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한 거고요. 유전이 아마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간, 전 세계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게 중요한 게 에너지, 식량, 환경,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거에 산업이니까, 이 조선해양산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굉장히 튼실한 산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확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 동안 오일 앤 가스가 사형산업이 된다. 절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서 죽는다. 이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30%는 그 오프쇼어에서 다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50%의 오일앤가스가 그 오프쇼어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경제성이 또 나아지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깊이 이렇게 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오일앤가스를 오프쇼어에서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그런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타입을 보시면요. 자켓이라고 합니다. 자켓 스트럭처. 픽스드 플랫폼인데요. 그 트러스예요. 트러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러스 구조를 만들고 그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 굉장히 큰 스트럭처인데요. 수심이 1500피트면 몇 미터입니까? 그죠? 수백 미터죠? 500? 네, 500미터. 저는 500미터, 보통 한 300미터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는데, 그, 자켓을 큰 바지로 가서 이렇게 넘어뜨려서 가라앉힌 다음에, 그 자켓에 그 주요 파일, 벌티칼 보면 이렇게 파이프로 돼 있거든요. 그 사이로 파일을 내려보내서 망치로 때려갖고 밑에 박아갖고 고정시키는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파도로부터 횡력을 받을 때 모멘트가 어디 제일 집중이 됩니까? 바닥. 모멘트를 견디기 위해서는 두꺼워져야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갈수록 이게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깊은 데는 적합하지 않은 스트럭처죠. 그러나 가장 간단한 스트럭처이기도 합니다. 공학적으로. 자, 컴플라이언트 타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켓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깊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구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자중이 늘어나니까 안 좋다. 어떻게 할까? 견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이 타워는 그 벌티칼 자중만 받쳐주고 있고요. 횡력은 자기의 그 밴딩, 이 스티프니스를 이용해서 그냥 낭창낭창하게 하는 거고, 이게 무어링 라인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개념으로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런 스파 타입입니다. 텐션 렉 플랫폼 타입의 스파 타입. 그 다음에 세미 서머시블, 텐션 렉 플랫폼, 그 다음에 스파 플랫폼 이런 식으로 심해로 갈수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타입을 이제 아시면 되겠는데 뭐 많이 나왔죠. 픽스드 플랫폼 있고 컴플라이언트 타워, TLP라는 게 TLP는 텐션 렉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밑에서 뭐 숙제도 해보셨지만 밑에서 땡기는 거예요. 왜냐? 내추럴 프리퀀시를 그 가진 프리퀀시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스트럭처의 내추럴 프리퀀시가 웨이브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프리퀀시 근방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데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네, 하여튼 테더라고 하고요. 팽팽하게 텐션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거죠. 컨벤셔널 TLP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러스 스파라고 있어서 이제 그 워터플랜 에어리아를 작게 하면서 꼿꼿하게 쓰고 TLP 같이 이렇게 고정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FPSO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픽스드 플랫폼은 이제 말 그대로 바다바닥에 말뚝을 박는다는 거죠. 자켓이 있고
콘크리트 그래비티 플랫폼이라고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노르웨이에서 한 게 있어요. 콘크리트 그래비티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타워를 만들어서 탁 가라앉히는, 자중에 말뚝을 박지 않고 가라앉히는, 자중에 의해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띄어서 가고 그 다음에 모래나 사석 같은 걸 넣어서 가라앉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컴플라이언트 타워 방금 설명드렸고, 잭업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순조 씨가 지금 설계하는 게 잭업 플랫폼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다리를 싣고 다니다가 기어로 차다다다닥 내려서 이렇게 띄워버리는 거. 이게 잭업 플랫폼이고요. 네. 플로팅 플랫폼이 세미 서머시블이 있고, 이거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스틸 텐션 렉 플랫폼이 있고, 스파 부위가 있고, 스파와 개념이 조금 다른 빅 부위가 있고, 그냥 우리 컨벤셔널 바지가 있고, 쉽 타입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탐사도 하고, 드릴도 하고, 실제 프로덕션도 하고, 저장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게 생각할 때, 설계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왜 그런 타입의 플랫폼을 해야 되느냐, 다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면 그냥 답이 그거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저기서 수심이 얕고 저기서 고정해서 50년 동안 프로덕션을 하면 된다. 그러면 따져보면 자켓이 가장 경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켓 하는 거예요. 지금 TLP, FPSO가 다 있다고 해도 그거 운영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2, 3년마다 움직여야 되고 수심이 3,000m 이상이고 되게 이러면 FPSO가 정답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예. 자, 그 경제성을 고려할 때 어떻게 그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느냐, 모빌리티가 있느냐, 잘 이송시킬 수 있느냐,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스태틱 디포메이션, 다이나믹 리스판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다이나믹 리스판스, 피로, 그 다음에 부양 안정성, 그 다음에 로드 캐패시티,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펑셔널 퍼포먼스, 그 다음에 코스트 등등 굉장히 중요한 다음과 같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이런 플랫폼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 걸프 오브 멕시코입니다. 예, 저기 노란 점이 이제 그 유닛이 하나 있는 건데요. 딱 보면 알겠지만 얕은 데부터 점점 한 거죠. 1960년대에서 시작한 것들, 얕은 바다에 있던 것은 30년, 90년대까지, 30년 지난 90년대까지 아마 거기서 했었을 거고요. 예를 들면 80년도에 했던 그 얕은 바다에서 했던 거는 아마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게 자꾸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자켓이 가장 많고 천수 영역에 많고요. 보면 여기서 그 실제 경험에 의하면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그 다음에 선박이나 다른 것들의 컬리전, 그 다음에 블로우아웃이라고 이게 프레셔 매니지먼트 잘못하고 밸브가 페일해갖고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게 주요 하자드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그 피로 파괴 연구를 조선해양계에서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자켓 스트럭처가 I빔, H빔 이런 거 안 씁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무리 방향이 늘 바뀌잖아요. 어느 방향으로도 똑같은 하중을 받으려고 실린드리컬 쉐입을 씁니다. 그거를 트러스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K 조인트라든가 복잡한 이런 조인트에 어떤 데는 텐션, 어떤 데는 컴프레션이 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쪽으로 그게 반복 하중으로 할 때 오묘한 퍼티그 현상을 나타내는 적이 많아갖고 깨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요게 중요한 그 페일리어의 그 시작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세미 서머스블이었나 어디에서 퍼티그 때문에 크랙이 생겼어요. 그쪽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때는 그걸 고려를 안 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그 파이프가 밑에 있는 커다란 펀퉁까지 막히는 거 없이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가라앉아서 그냥 뒤집어져서 페일리어 했던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예. 이게 자켓 스트럭처고요. 라이저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고 파일로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구조는 트러스가 되겠습니다. 트러스 스트럭처. 튜블러 멤버를 이용한 트러스 스트럭처.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좀 작은 놈들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놈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슬라이딩으로 큰 바지에 싣고 바지에 이렇게 대고 용접을 시켜버려요. 끈으로 묶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용접을 시켜서 터그버튼 같은 놈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서 설치할 그 해상이 되면 해상 크레인 유닛을 이렇게 크레인 바지를 해놓고 용접된 데를 잘라내요. 그 다음에 계산을 무지하게 잘해갖고 요게 바지에서 미끄러뜨려서 퐁당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요 오퍼레이션인데 요거 계산 무지하게 잘해야 됩니다. 저 커다란 구조물인데 계산 잘못해서 바지랑 같이 잠수한다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쓰고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페일러죠. 예. 그게 돼서 고정을 시키고 파일을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탑사이드를 싣고 와서 이렇게 탑재하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예. 이거는 탑재 역순인 디커미셔닝인데 역으로 하겠죠. 예. 이거는 그래비티 플랫폼인데요. 콘크리트로 만든 거로 제가 알고, 그런데, 다음과 같이 저렇게 크기가 큽니다. 137m 다이아메터, 높이가 106m. 자중에 의해서 바닥에 가라앉히는 겁니다. 수심이 100m보다 작은,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 퐁당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위에는 물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그래비티 플랫폼이 무거울수록 좋고 이러니까 스토리지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트롤 플랫폼인데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470m고요. 밑에 여기 배터리 같이 생긴 요런 데가 벌집 구조로 동그란 실린더리컬 쉐입이 모여져 있는데 스토리지를 쓰는 데고요. 이 안으로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럽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봤는데 이게 470m쯤 되면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이렇게 돼서 위험하대요. 그래서 기어로 돼 있다 그럽니다.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베르간 교수님 말에 의하면 언젠가 요 안에서 수중이죠.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했다고 하네요. 음향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네. (50년) 수명을 갖고 있고요. 예. 트롤 그래비티 플랫폼이고 말 그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끌고 가서 가라앉혀 갖고 고정시키는 그런 겁니다. 예. 굉장히 큰 스트럭처가 되죠. 요게 페트로나스 타워죠. 싱가포르인가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방콕? 예. 높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얘도 콘크리트, 얘는 만들어서 끌고 가서 가라앉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요 밑에 있는 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요 타워를 올리고 여기가 제 조선소 이름을 잊었는데 노르웨이가 피요르드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깊거든요. 네.
그냥 요만큼만 나가도 수심이 100m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대신 복잡하니까 굉장히 잔잔하답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되면 가라앉혀서 그 위에 또 만들고 얹고 그 다음에 가라앉힌 채로 잘 끌고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건 탑사이드고요. 완전히 가라앉힌 거죠. 거기에다 탑사이드를 이렇게 얹는 거죠. 네, 탑사이드를 얹은 다음에 약간 또 이렇게 띄운 다음에 터그보트를 잘 연결해서 잘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설치를 한 거고.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간단하게 오버뷰를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다시 그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컴플라이언트 타워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 자켓 시스템의 수심에 깊어지면서 퍼져가는 거를 극복해 보겠다고 아이디어를 낸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빔의 단면적으로 딱 세워져 있는 빔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낭창낭창한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모션이 클 거예요. 아무래도 자켓보다. 스테빌리티가 크리티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역학 시간에 이렇게 엑시얼 컴프레시브 하중을 받는 빔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버클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버클링이 있는데 낭창거리면 버클링이 더 잘 일어나죠. 예.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또 공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탑사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버클링에 더 취약해지니까. 예. 그런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잭업 플랫폼입니다. 드릴링을 위해서 주로 쓰는데요. 드릴은 말 그대로 그 위치에 가서 안정된 자세를 잡은 다음에 드릴을 하고 거기 오래 있는 게 아니죠. 드릴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드릴을 하고 피해줘야 그 다음에 생산하고 뭐 오일 웰헤드 만드는 데가 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이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드릴링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밴입니다. 혹은 그냥 자체 추진기가 없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배 타입이라서 자기가 천천히 가다가 해당 위치가 되면 여기 이제 기어를 이용해서 이 다리를 밑으로 쭈르륵 내려갖고 이런 식으로 물 위에 떠 있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에어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맥시멈 디자인 파가 와도 밑에를 칠 수 없을 만큼 높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올라가서 있다가 드릴 다 하고 다시 역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해상에서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의 플랫폼을 많이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질문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동할 때 높은 100m씩 되는 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무게중심이 저 위에 있고 배가 기울어지기 되게 쉬울 거고요. 그죠? 또 파도를 이렇게 헤치면서 배가 가면 100m짜리가 막 진동 문제가 큽니다. 위에서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니까. 또 바닥에 말뚝을 박지 않거든요. 스퍼드라 그래서 이렇게 진흙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게 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옆으로 톡 치면 넘어지기 되게 쉬워요. 횡력에 굉장히 취약하다. 여기에 뭐 한 달씩 작업을 할 때 배가 와서 보급품을 할 때 잘못해서 밀면 넘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 플랫폼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텐션렉 플랫폼의 아이디어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해양파 역학을 대충 들으셨으니까 그건 아시겠죠. 뭐 워터 플레인 에어리아가 적으면 플로팅 시스템에서 파도로부터 외력을 적게 받는다. 그렇죠? 스와스 쉽 같은 게 그런 아이디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터 플레인 에어리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디자인을 하는 게 그걸 줄이고 밑에 하지만 부력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판툰을 놔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계류하기 위해서 카테나리 체인 무어링을 쓰기도 하고, 텐션을 이용한 타운 무어링을 쓰기도 하고, 뭐 다이나믹 포지셔닝을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플로팅입니다. 떠 있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떠 있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부력이죠. 부력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야 돼요. 부력은 곧 볼륨입니다. 그 다음에 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력, 볼륨과 상관없이 자중을 느린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으면 부력을 되게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켓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죠. 이걸로 받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잠겨 있느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위치를 유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예. 프로덕션, 그러니까 오일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 거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10만 배럴짜리 유정이냐, 100만 배럴짜리 유정이냐, 그러면은 임시로 내가 스토리지 해야 되는 용량이 좀 결정이 될 거고, 그런 거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네.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드릴링 리그라고 하는데 드릴을 주로 하는 애가 있고요. 드릴 쉽도 있고 드릴 플랫폼도 있고 그렇습니다. 펑션 자체가 드릴이라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죠. 자, 궁금하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예. 요거는 ODS 페트로 데이터에서 갖고 온 데이터입니다. 2001년부터 7년까지 드릴링 유닛 마켓을 분석한 건데요. 예. 드릴십이 뭐 이제 점점점 대세가 되고 있는 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드릴링 세미 서머시블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식이냐? 여기 있죠. 워터라인을 줄이려고. 그렇지만 스테이블 해야 되니까 쌍동선 구조처럼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탑에 굉장히 많은 걸 들고 싶으니까 밑에 펀툰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세미 서머시블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헤비 리프트 쉽으로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겨갖고 이동할 때는 쌍동선처럼 워터라인을 여기에 마치고 뒤에 프로펠러가 있어서 척척척 이렇게 천천히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 서머시블 프로덕션, 밑에 요새 서브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굉장히 큰 시스템들이거든요. 운동장만한. 그런 거랑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랑 다 연결돼서 어떤 오퍼레이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 컨셉을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다이나믹 레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랑 중에 어떤 거동을 보일까,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패널 메소드를 많이 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웨이브를 포텐셜로 만들고 스트럭처 서피스에서 프레셔랑 벨로시티를 구해서 걔를 인터그레이션 하면 포스가 나오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널 메소드고, 여러분 숙지하신 엔시스 아쿠아도 그런 거를 쓰고 있는 거죠. 예. 또 그것도 그거고, 세미 서머시블 자체의 스트럭처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전선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퍼티그입니다. 핫스팟이라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파인한 메쉬로 이렇게 국부 구조물을 잘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어떻냐, 퍼티그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니까 스트레스 레벨에 따라서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컨센트레이티드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높으니까, 예, 그거를 보는 그런 해석들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물론 요 전에 그게 나옵니다. 바다가 여기고 내가 조선소, 요거 만드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뭐가 오냐면 required deck area랑 payload가 이렇다,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 에어리아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무게를 무조건 실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수심이 얼마다, 이런 거, 해양 환경이 어떻다,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주로 했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저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덱 에어리아가 얼마고 하중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시스템을 그려서. 네. 플로팅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한 위치에 어떻게 걔를 고정할 수 있느냐인데, 전통적으로 무어링 라인을 씁니다. 네. 카테나리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거대한 체인 같이 무어링 라인의 소스가 자중에 의해서 나오는 라인을 카테나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현수교 같이. 예. 그러면은 자중이 걸리니까 T 방향으로 이렇게 걸리지만, 여기서 T 방향에서 요 호리존탈 팩터가 무어링을 하는 힘이 되는 거고, 벌티칼은 요 플로팅 시스템이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되는 무게죠. 수심이 너무너무 깊으면 카테나리 라인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쓸 수 없기도 하고요. 중간에 풍선을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어링을 하지만 이게 수심이 너무 깊어지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도 해요. 벌티칼 좀 들어주려고. 예. 이거는 학부 수준에 우리 현수교에 이게 실을 이렇게 있으면 무슨 모양으로 늘어지냐, 그거 해석하는 게 공학수학에서 예제로 많이 나오죠. 그게 카테나리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위 길이당 매스, 중력의 방향, 텐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무어링 라인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카테나리 라인일 경우에. 자, 라이저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라이저는 말 그대로 이제 무어링을 하기 위해서 묶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을 위한 파이프를 혹은 튜브를 라이저라고 합니다. 네. 안에 유체가 흘러 다니기도 하고 전기가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브리칼 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탯줄이라고요. 예. 라이저, 예, 요새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도 LS 전선이라는 회사로 갔거든요. 해저 케이블 만든다고. 거기 LS 전선이. 예, 굉장히 비싸고 돈 되는 산업이에요. 왜 그러냐? 바닥에 까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새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부가 같이 케이블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TLP 플랫폼인데요. 구조 해석 모델이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로 만든 TLP도 있네요. 테더가 이제 케이블 같이 보이지만 레디우스가 상당히 되는 파이프입니다. 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프 그 테더에 걸리는 프레텐션의 양이 저 정도 수준입니다. 3만 톤. 네. TLP의 단점은 뭘까요? 굉장히 큰 부력이 있는 거를 밑으로 억지로 당겨갖고 이게 길이가 기니까 스프링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시스템 전체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옮겨갖고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가 텐션이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가면 다시 복원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어링 라인의 기능도 해요. 테더가. 크지는 않지만. 예. 뭐가 문제죠, 그러면은? 네, 테더에 텐션이 안 걸리고 컴프레션이 걸리면 절단 납니다. 길이가 굉장히 길죠. 가늘고 바로 버클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뭐가 문제죠? 네? 피로? 무슨 피로? 피로는 반복 하중에 생기는 거죠. 물론 반복 하중 걸립니다. 왜냐하면 파도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묶어놓은 파이프가 아니고요. 옆에 그 밑에 보면 텐션 조절하는 장치가 다 있어요. 또 뭐가 문제일까요? 네. 네. 그런 건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TLP가 비쌉니다. 왜 비싸냐? 바닥에 말뚝 박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으로 안 움직이게 받는 말뚝이랑 말뚝을 위에서 뽑아도 견뎌야 되는 말뚝이랑 다르겠죠? TLP 말뚝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보통 TLP는 심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요거 하는 게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냥 무어링 라인 까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릴링에도 쓰고 프로덕션에도 쓰고요. 그렇지만 텐션을 받기 때문에 부력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아서 스토리지로는 잘 안 쓰고 이렇게 무어링 라인을 따로 안 걸기 때문에 횡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프셋이 좀 생깁니다. 제가 무슨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조류나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테더 파운데이션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한 1000m 이상 되는 개는 여기쯤 있어요. 떠 있을 때.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볼텍스라 이렇게 있겠죠? 뭐 그런 거. 예. 제일 중요한 게 테더에 항상 텐션이 걸리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텐션이 일정하면 되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테더 자체의 무게도 상당하다는 거.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리스판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진짜 깊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실린더인데 이렇게 스트레이크를 이렇게 단게 있죠? 이게 뭐죠? 볼텍스 인듀스드 바이브레이션
줄이기 위한 거죠. 포지션이 이렇게 조리가 온다고 내가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면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딥 스파, 뭐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크레인을 이용해서 혹은 발라스트 플랜을 잘 이용해서 똑바로 세워서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넘어가야겠네. 예, 드릴쉽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 무지하게 잘하는 게 있죠. 예. 뭐 기타 다른 시스템도 있겠습니다. FPSO 많이 들어보셨죠? LNG FPSO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이거죠. FPSO가 대세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리 가고 깊이 가고 스몰 작은 유전이면 유전이 작다는 거는 하다가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모빌리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멀리 간다는 거는 내가 생산한 거 좀 저장을 해야 되는 캐패시티가 좀 많이 필요하죠. 배만큼 좋은 게 없죠.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그런 거. 그 다음에 깊이 가니까 자켓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플로팅 시스템이라는 거. 그런 삼박자가 맞아서 FPSO가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 예. 요거는 좀 새로운 건데요. 빅V라는 타입입니다. 워터 플레인 에어리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큰 V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예, 다양한 FPSO가 있습니다. 옛날 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걸 웨더 베이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바다랑 조류랑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얘가 알아서 천천히 패시블리 딱 맞춰주잖아요. 배가 옆구리, 그러니까 빔시라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롤 모션이 주요하게 나타나는데 배가 롤 모션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오면 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게 패시블리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부에 어디셔널한 이런 스트럭처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부력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새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패시블리 웨더 베이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다이나믹 포지셔닝 같은 거 달아서 살짝 돌려주는 거죠. 그런 거를 해양 환경을 잘 센싱을 해서 액티블리 조종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FPSO가 혼자 가서 모든 걸 다 하는 애가 아니라는 거. 밑에 서브시 시스템이랑 굉장히 다양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생산된 그 오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탱커가 와서 싣고 가야 되는 건데 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먼 바다니까 해상 조건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ship to ship mooring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굉장히 느린 운동인데 매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 뜨고 그냥 충돌하는 거 봐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미연에 대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안전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텐덤 방식으로 하역을 좀 많이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해놓고 바로 하면 제일 좋겠죠. 예. 이필순 교수님이랑 저랑 우리 KOTC에서 쉽투십 무어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 솔루션을 해주면 대박납니다. 네. 굉장히 큰 이런 FPSO도 있고요. 가격 대충 아세요? FPSO의 가격? 신문 보면은 2조 원, 3조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건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바지 마운티드 플랜트라 그래서 연해에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핵 발전소도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쓰레기 소각장, 님비 현상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앵커링 시스템인데,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거는 이제 컨벤셔널한 앵커죠. 배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갈고리를 긁어서 고정하는 게 있고, 헤비 체인은 그 자중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땅에 박아 놨는 거고, 그 박는 것도 여러 개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석션 앵커라서 토목과에서 요새 좀 많이 하는 겁니다. 깡통인데 위에 진공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깡통을 여기다 넣고 여기서 진공 파이프로 진공을 하면 여기가 깊은 바다잖아요.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얘가 쏙 들어가요. 진흙 속으로. 앵커가 박히는 거죠. 질문. 예,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